시간에 우리 해시태그 2회차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죠? 문제 푸는데 좀 어떠셨어요? 생각할 거리들이 꽤 많았었죠?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문제라고 해서 항상 칭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제가 칭찬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좋은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에서는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이 이제 나와 있죠. 자, 이 모습을 제가 봤을 때 판의 경계에서 지금 보면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무엇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해령인 것을 이제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해령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항상 한 줄로 연결된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나타나게 되죠? 중간중간 뚝뚝뚝 끊겨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로 어디에 해당을 하게 되느냐? 변환단층에 해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또 어떤 게 지금 주어져 있냐면 판의 이동 속도가 모두 같다라는 전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무슨 의미가 되죠? 해령에서는 판이 생성되기 때문에 나이가 0이죠. 멀어지게 되면 지각의 나이는 많아지게 되는데 이동 속도가 모두 같기 때문에 이 경우 해령과의 거리는 뭐와 정확하게 비례한다는 거죠. 해양 지각의 나이와 정확하게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하고 이제 B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A 같은 경우는 해령에서 이만큼 이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B의 경우는 이만큼 떨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거리에 따라서 지각의 나이를 간단하게 지금 나타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뭐 여기는 해령이라고 하죠. Y축을 나이다라고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면 해령에서 0, 나이 0 되겠죠? 멀어지면 정확하게 이제 비례하는 이런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해령과의 거리를 비교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A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A는 나이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거고 B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를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면서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A 지점과 B 지점은 서로 다른 판에 위치한다. 자, 이제 이걸 모르시는 학생 없죠? 항상 얘네들 같은 판에서 서로 같은 판이 좀 존재를 하게 될 거고 여기 위에 또 하나 판이 있죠. 그래서 지금 그림상에 나와 있는 경우는 판의 종류가 두 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해저물의 두께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해저물의 두께는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죠? 더 두꺼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A하고 B를 비교하게 되면 A의 나이가 B보다 많기 때문에 퇴적물의 두께 또한 A 지점이 더 두껍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니은 옳은 거 될 거고요. 그리고 AB 사이의 지점, AB 사이의 지점을 저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가 되죠. 여기는 변환단층이 아니죠. 변환단층은 반드시 해령과 해령 사이 이 부분으로 이제는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고 AB 사이에 있는 부분 여기 같은 경우는 판의 경계는 아니죠. 그래서 단층은 분포를 하고 있지만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부분 뭐 단열대 또는 균열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미음밖에 없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태평양판이 북서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열점에서 만들어진 화산군이 지금 세 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태평양판에 지금 이동 보자라고 하면 이렇게 진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얘네들에서 이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이 화산군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죠. 왜? 열점 딱 한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근 열점에 있는 이 곳에서만 화산 활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열점은 각각 어디에 분포를 하게 될까요? 왜 열점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하지 않지만 열점 위에 있는 판이 움직이게 되면서 열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들이 한 줄로 이렇게 늘어서게 되는데 이때 열점이 있어요. 여기 열점이다 라고 해보죠. 판이 왼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화산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전에 만들어졌던 화산은 이런 형태로 지금 분포를 하게 될 거예요. 즉 열점에서
부터 어떤 방향? 판의 이동 방향을 따라서 가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화산들의 나이는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더 많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각각의 지점들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A 같은 경우는 지금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가장 나이가 어린 곳 바로 한 여기 정도를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B 같은 경우는요, 역시 여기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C의 경우는 여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섬들의 배열을 저는 보게 되면은 C의 경우는 섬이 지금 이동 방향하고 나란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A하고 B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북서쪽의 방향을 갖기는 하지만 이 이전에 나이가 더 많은 화산들의 경우는 북북서쪽의 방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태평양판이 현재는 북서쪽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다? 북북서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북서 방향으로 판의 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A하고 B는 북북서로 배열된 녀석들이 있어요. 오래된 것들이죠. C는 북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화산들의 나이를 대체로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C가 가장 어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보면서 옳은 거 찾아볼게요. 자, 각 화산굴에서 남동쪽으로 갈수록 그렇지 최근에 화산들 나타나게 되겠죠. 젊은 화산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화산. 자, 지금 여기서는 C 존재하나요? 아니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판이 북북서로 움직이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C는 그때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C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이 중에서 현재 판의 경계에 가장 가까운 열점. 자, 태평양 부근에서는 판의 경계가 주로 어디에 주는 분포를 하게 되죠? 태평양 연안에 분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기 주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 또 그림상에서 뭐도 찾을 수가 있냐면 호상열도도 있거든요. 여기 호상열도 있고요. 여기 호상열도 있죠? 여기 호상열도 있어요. 그러면 판에 주는 경계가 어떤 식이 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호상열도 여기를 따라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C 같은 경우는 어디에? 북아메리카 대륙하고 인접한 곳에 이런 식으로 판의 경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와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 C의 열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디귿되겠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지금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각각의 우리나라 이제 지형이 있는데, 먼저 나의 경우는 강원도 태백 구문소래요. 그러면 강원도니까 이거는 언제 만들어진 거죠? 고생대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강원도에 이제 분포하는 태백 구문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성층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의 경우는 경남 고성 덕명리, 여기는 공룡화석의 산출지가 되죠. 그래서 중생대 지층이 될 거고, 그리고 공룡이 산출된다 육성층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보면서 옳은 거 찾아보죠. 야, 호수는 태적 환경 중에서 해양 환경에 해당한다? 우리 해양 환경이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바다죠. 연안 환경도 해양 환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대륙붕이라든지 대륙대, 그리고 심해적 평원 이런 것들이 해양 환경에 해당하게 될 거고, 호수 같은 경우는 무엇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바로 육상 환경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옳지 않은 것 되겠네요. 자, 다음 호수와 같은 환경에서 나와 같은 구조 형성될 수 있죠. 호수 물이 있다 보니까 얕은 물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수분이 증발하면서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호수에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가 있죠. 뭐가 있나요? 저미층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디귿으로 갈게요. 나의 암석은 다의 암석보다 나중에 만들어졌다? 아니죠. 고생대, 중생대니까 나가 먼저, 다가 나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니은 되겠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질 단면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단면에서 항상 지금 뭐를 보죠? 네, 순서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P하고 Q는 일단 관이반인데 이 관이반 주변을 좀 보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변성된 부분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래 있던 암석 사이에 얘네들이 관입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접촉부에서는 변성된 부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순서 하나씩 볼게요. 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거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A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B가 퇴적이 되게 되죠. 자, 그런데 B 위를 이제 보다 보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잘린 부분, 부정합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퇴적이 되게 되죠? 그렇죠. C가 퇴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C가 퇴적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변동들이 있는데 뭐 Q는 D까지 관입을 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P가 C까지 관입을 한 형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C에서는 또 뭐도 있어요? 단층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층 역시 D까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C가 퇴적이 된 이후에 P가 관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관입도 잘린 부분이 있게 되죠. 부정합이 있고 그 위에 있는 D죠. 그 다음에 이제 단층하고 Q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F하고 F' 단층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를 누가 관입을 하게 되죠? Q가 관입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D가 퇴적된 이후에 단층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Q가 관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Q가 관입을 한 이후에 역시 부정합이 있고 그 위에 D가 퇴적된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 보면서 옳은 거 하나씩 체크해 볼 건데요. 여기 이제 단층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단층이 있죠. 이랬을 때 얘가 상반, 얘가 하반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D하고 C 사이를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죠. 상반이 하반을 타고 내려간 형태의 단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층의 경우는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네, 얘네들은 정단층이죠. 정단층이기 때문에 장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옳은 거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지역에는 부정합이 최소 3회 이상 나타난다. 우리 이미 다 찾았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3회 이상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층과 암석의 생성 순서는요. 순서대로 써놓은 거 체크라면 옳은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니띠가 모두가 정답 되겠죠?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지하 온도 분포, 암석의 용융 곡선, 그리고 마그마의 생성 장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쉬웠죠.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자, 나의 유문암질입니다. 지금 섭일대에서 이 유문암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죠? 이 비가 있는 곳에서 현무암질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이 현무암질이 위로 올라가요. 왜? 얘네들은 녹아서 가벼우니까. 그래서 대류판 아래에 부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대류판에서 뜨거운 게 왔죠. 온도가 높아지게 돼요. 그 결과 용융이 일어나게 되면서 유문암질 마그마를 생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온도 상승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진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볼 수 있게 되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 옳은 거 될 거고요. 자, 다음 A에서 A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죠? 네, 해령이에요. 그래서 해령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는 멘틀 대류의 상승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이때 작용을 하게 되는 압력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 가에서 압력이 감소하는 경우니까 위로 올라가는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 역시 옳은 것 될 거고요. 자, 다음 디귿으로 가볼게요. 자, B입니다. 지금 여기 멘틀에서의 부분 용융이 일어나는 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주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죠? 해양판이 아래로 섭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해양판에서 빠져나온 물이 멘틀에 공급이 되게 될 거고, 물이 공급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멘틀의 용융점 어떻게 되죠? 네,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물 공급으로 만들어졌다. 그림상에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되겠죠. 그래서 C 과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역시 옳은 것 되겠네요. 정답 5번 되겠죠. 자, 다음 6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지질시대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요. 성칸부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네요. 자, 그럼 이제 보게 되면은 최초의 다세포 동물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언제가 되죠? 성칸부리아 시대가 될 거고요. 성칸부리아 시대 중에서 원생부대 때 있었던 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나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판계가 분리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중생대의 일이 될 거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중생대 트라이아스 깃발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폐석이 출현을 했다가 멸종했다. 이거는 신생대 3기의 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양치식물이 살림을 이루었고 이들이 퇴적돼서 석탄층을 만들었다. 고생대 석탄기의 일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면서 옳은 건 하나씩 체크를 해보죠. 자, 가의 대표적인 화석, 그렇죠? 원생묘대죠. 네,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속시식물이 출현을 한 시기는 중생대가 될 거고, 번성을 한 시기는요, 신생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 옳은 것 될 거고요. 자, 라일 때, 고생대일 때 오존층, 그렇죠? 실루리아기쯤에 오존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기니띠가 모두 다 옳은 것이 되겠네요. 정답 5번 되겠죠. 자,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린란드에서 시초한 빙하포울을 분석을 해서 산소 안정 동위원 소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빙하 속에 있는 산소 안정 동위원 소비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기온과 이 산소 안정 동위원 소비는 어떤 관계가 있게 되죠? 빙하 속이기 때문에 기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얘네들의 동위 원소비 또한 역시 어떻게 되죠? 더 큰 값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하고 B 시기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A는 더 많을 때고요. B는 상대적으로 적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요. A 시기가 B 시기보다 기온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시기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평균 기온 어떻게 나타나게 되죠? 네, 더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 해수에서 증발하는 수증기의 산소 안정 동위원 소비. 자, 해수에서 증발하는 양이 상대적으로 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죠? 빙하 속에도 더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해수에서 없던 게 같다라는 얘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오히려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산소 안정 동위원 소비 같은 경우는 생물 화석 속과 그리고 빙하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죠?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빙하에 많으면 해양 생물 화석 속에는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네, 기억되겠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 되게 까다롭지 않았어요? 지금 나에 나와 있는 게 수온이 아니라 연직 방향으로 갔을 때의 염분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그래프들을 다 뜯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하나씩 이제 보죠. 자, 이제 각각의 밀도 분포 그리고 염분을 이제 나타냈는데, 자, 먼저 A에서의 수온 약층의 두께를 알아야 돼요. 이때 수온 약층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어떻게 돼야 되죠? 낮아지는 변화를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에서 수온 약층을 찾아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구간이 될 거냐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 이 구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얘네들의 염분을 보자라고 하면은, 왜냐면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여기 염분이 나와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염분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약 34 정도에 해당을 하는 염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A에서 34가 되는 정도를 그대로 찾아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수온 약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밑에 보면은 대략 500m는 한 이 정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500m보다 더 어떻게 된다? 두껍고 더 적다, 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옳지 않은 것 될 거고요. 자, 다음 수심 0에서 500m까지 염분 변화가 가장 큰 거 역시 이것도 뭐 확인하시면 되죠? 그대로 나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500m로 가자라고 하게 되면은 대략 여기 정도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변화가 지금 이만큼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하고 C를 지금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B 같은 경우는 여기 1.3선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표층에서의 염분 여기죠. 이때 변화량 요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표층에서의 염분이 B보다 더 높네요. 그러니까 변화량이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옳은 것 될 거고요. 자, 다음 수심 1000m에서의 밀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수심 1000m에서 밀도니까 자꾸 지워야 되는. 여러분들 문제 풀는데 쉽지 않았겠는데요. 지금 여기 지금 염분을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 1000m에서는 다 어느 구간에 이제는 해당을 하게 되냐면 34와 35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지금 35에 조금 더 가깝죠. 대략 한 34.87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가장 낮네요. 이런 정도 되겠죠. 그래서 얘는 34.3 정도로 얘기를 할까요? 자, 그 다음에 C의 경우는 이 사이 값을 갖게 되죠. C가 여기가 되겠네요. 대략 34.5 이렇게 지는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ABC 순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디에서 찾아야 되죠? 역시 가에서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얘네들 좀 보자라고 하면은 34와 35 사이에 이렇게 지금 놓이게 되는데 일단 A 같은 경우는 35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여기 정도를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34에 상대적으로 가깝고요. 그리고 C는 34.5 정도 여기가 지금 되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밀도 우리가 TS도 상에서는 밀도 어떻게 되죠? 숫자도 써있고 오른쪽 아래로 가면 갈수록 밀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 B, C 중에서 밀도가 가장 큰 곳은 B가 아니라 A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밖에 없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거 보고서 되게 당황하는 학생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표나 그림을 보는데 꼼꼼하게 보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찾는 연습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 잘 해보시고요. 자, 다음 우리나라 동해와 그 주변의 표층 해류분포. 우선 해류분포를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동해안에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북한 한류가 흐르는 곳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B의 경우는요, 여기는 난류가 흐르네요. 동안 난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C 같은 경우는 커다란 해류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 쿠로시오 해류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동일 위도상에서의 용존 산소량을 물어보고 있어요. 동일 위도상에서 표층에서 이제 용존 산소량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수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용존 산소량이 일반적으로 많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난류와 한류를 비교를 하게 되면 한류가 더 많고 난류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한류와 동안 난류를 비교했을 때는 수온이 낮은 북한 한류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 옳지 않은 것 될 거고요. 자, 다음 B 동안 난류죠. 동안 난류는 여름이 겨울보다 유속이 빠르다. 우리 여기 동해안 같은 경우는 한류하고 난류가 만나면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죠?
조경수역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이 조경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절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름 같은 경우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더 많이 불기 때문에 난류가 더 강해져요. 그래서 여름에는 조경수역의 위치가 더 고위도 쪽으로 북상을 하게 될 거고요. 반대로 겨울철은요, 북풍 계열의 바람이 강해지게 되면서 북한 한류의 흐름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조경수역의 위치는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남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난류인 동안난류 비는 여름이 유속이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것 니은 될 거고요. 자, 쿠로시오에르는요,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 그래서 얘는 서한 경계류죠. 그래서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 같은 경우는 편서풍에 의해서 북태평양 해류가 흐르고요. 그리고 동안에서 어디로? 저위도로 흐르는 캘리포니아 한류, 그리고 동에서 서로 흐르는 북적도 해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로시오 해류까지 해서 어떤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아열대 순환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하고 디귿이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주계열성 가나 그리고 태양의 내부 구조가 이제는 나와 있는데 여기를 좀 보니까 가하고 나는 O형하고 M형이래요. 그러면 우선은 얘네들의 어떤 차이를 볼 수가 있죠? 표면 온도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주계열성이에요.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으면 주계열 같은 경우는 질량도 크고 광도도 크고 반지름도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각각 내부 구조를 보고서 어디가 어디인지 이제 찾아야 되는데 태양이 있잖아요. 자, 태양의 중심액이 있어요. 태양 중심액 주변에는 뭐가 있게 되냐면 복사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외부에는 대류층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와 나를 보자라고 하면은 가 같은 경우는 중심에 대류층이 있고 그다음에 복사층이 있어요. 나의 경우는요, 사실 이런 구조는 아마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잘 다루지 않아요. 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하나의 층밖에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얘는 뭐 태양이니까 크게 상관은 없어요. 가의 경우는요, 태양보다 질량이 어때야 돼요? 2배 이상 되는 녀석이 바로 가와 같은 구조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아까도 얘기를 한 것처럼 주계열이잖아요. 태양보다 무거우니까 어떻게 되죠? 표면 온도가 높아요. 그럼 O형과 M형. O형 같은 경우는 가장 온도가 높은 애. M형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가장 낮아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애. 그러니까 가가 O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나가 M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질량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층상 구조가 막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태양 질량의 반보다 작은 녀석들, 물론 우리 교가 바뀌긴 한데 참고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찾는 방법은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태양하고 얘를 보고서 나머지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질량이 작은 경우는 대류층으로만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보죠. 색지수를 볼게요. 색지수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되는데 색지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표면 온도 어떻게 되죠?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표면 온도로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O형인 녀석이 가장 표면 온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태양 지형이니까. 그리고 나의 순서가 되죠. 그러면 이때 색지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죠?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역순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의 색지수가 나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니은으로 갈게요. 핵에서 CNO 순환 반응 가가 태양보다 우세하다. 얘는 O형이잖아요. 어떻게 되죠? 당연히 표면도가 높으니까 중심고도도 역시 높을 거고 CNO 순환 반응이 더 우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별의 질량과 광도와의 관계예요. 우리 지금 광도다라고 하게 되면 광도가 크면 어떻게 되죠? 질량이 더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정확하게 비례하는 관계가 아니라 별해지는 강도다라고 하는 것은 질량의 2.3승에서 4승. 물론 이거는 교과서 따라서 2배에서 4배, 제곱에서 4제곱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곱 이상이 된다라는 거, 1승 이상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별의 질량에 대한 얘네들의 값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죠? 이 수치 자체가 어쨌든 질량 1.3에서 3제곱. 질량이 큰 놈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과 가를 비교했을 때는 가가 더 크고 그리고 태양이 더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는 우리가 수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이제 어떤 것을 볼 거냐면, 지금 여기서 이걸 좀 빨리 푼다라고 하면은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의미하는 게.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이 광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 동안에,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만큼 에너지를 내는지 이걸 물어보는 게 얘가 광도잖아요. 별의 질량이요. 별의 질량. 별은 수소를 사용해서 주계열성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중에서 수소가 내는 수소 질량결선으로 내보내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 별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랑 같이 좀 볼 수가 있을 거냐면 뭐랑 비례하게 되냐면, 질량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수소 핵융합에 사용되는 연료가 많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별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얘가 얼만큼에 낼 수 있는지 총 에너지의 값과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를 볼 수 있냐면 총 에너지와 단위 시간 동안의 에너지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게 뭐가 되느냐? 광도를 질량으로 이제는 나눈다라고 하게 되면은 총 에너지를 시간당 내는 에너지를 나누는 거. 이게 지금 바로 뭐예요? 주계열의 수명.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푼 학생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계열의 수명하고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수명을 좀 비교하자면 당연히 태양이 길죠? 왜? 질량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수명의 역수가 되는 수치는 가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경우는 말 그대로 수치들을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게 과연 무엇일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에서는 우리 아주 친근한 녀석이죠. 남방 진동 지수 그리고 엘니뇨 라니냐 시기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남방 진동 지수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타히티에서의 해면 기압에서 다윈의 해면 기압을 지금 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하고 이제는 B 시기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 A 시기는 남방 진동 지수가 음의 값을 나타냅니다. 물론 바로 아실 것 같아요. 사실 이때는 무슨 시기가 되죠? 엘니뇨 시기가 돼요. 자, A 시기가 음의 값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얘네들 수치를 비교하면 돼요. 니은과 기역을 비교를 했을 때 기역의 값이 더 큰 게 A 시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얘네들의 순환 분포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기역이 더 크다 보니까 여기는 하강을 하게 될 거고 니은은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기는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곳이 서태평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이동한 시기가 되죠. 그게 바로 뭐죠? 엘니뇨 시기라는 얘기예요. 네,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했을 때도 물론 양이 됐을 때 남방진동지수가 양의 값을 나타낼 때가 라니냐 시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얘가 양의 값을 나타낸다 기억하고 니은을 이제는 비교를 했을 때 누가 크다라는 의미가 되죠? 이때는 니은이 더 크다라는 의미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얘네의 순환의 형태를 지금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기역이 더 작아야 상승이 이제는 강하고 상대적으로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래서 라니냐 시기 이렇게 찾아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자체에서는 B 시기와 비교했을 때 A, 즉 엘니뇨 시기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때 워커 순환의 상승분은 어디에 더 가까워요? 우리 이것도 기억 못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숫자 보고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워커 순환의 상승부가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시기가 바로 언제가 된다? 엘니뇨 시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소원약층이 나타나는 깊이. 제가 이거는 그때 한 장으로 요약하자 그랬잖아요. 보통 평상시 이렇게 이제 나타내면 엘니뇨 시기는 기울기 완만해지는 거 찾으시면 되죠.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져요. 그러면 용승이 약화되게 될 거고, 그 결과 수온 약층의 깊이는 어떻게 되죠? 더 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동태평양에서의 해수면의 높이 편차 관측값과 평년값입니다. 우리 관측값 이 빨간 선이고요. 평년 여기가 되죠. 그래서 평년보다 관측값이 더 커진다. 즉 양의 값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옳은 것 되겠죠? 정답 기니디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어느 날 같은 시간에 촬영한 우리나라 부근의 가시 영상하고 적의 영상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는데, 이 가가 이제는 가시 영상이고요, 나가 적의 영상이죠. 순서대로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수업을 할 때 팁을 하나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딱 봐도 더 디테일이 살아있는 게 일반적으로 가시 영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는 사진을 보게 되면 먼저 가시 영상에서 A, B를 이제는 봤을 때 뭐를 볼 수가 있죠? 구름의 두께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가시 영상에서는 더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밝게 나오게 된다. 즉 A가 조금 얇고요, B가 더 두꺼운 구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나를 이제 보자라고 하면은 적의 영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비교가 가능한 건 뭐죠? 구름 상부의 최상부의 높이를 이제는 비교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적의 영상에서 더 밝으면 밝을수록 구름 최상부의 높이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C하고 D를 지금 보게 되면은 C가 조금 더 밝네요. C가 더 높은 곳에 있고 D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구름의 두께는요, A가 B보다 더 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상층부의 높이는 어디가 더 C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디귿 볼게요. 이 디귿이 조금 틀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는 발달된 거 보니까 C 인근에서는 뭐가 있어요? 네, 태풍이 있어요. 태풍. 자, 이게 이제는 왜 어려운 부분이 될 거냐면, 태풍이 이제는 발달을 했을 때의 모습을 이제는 보자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런데 북반구에서 발달을 하다 보니까 상승하는 녀석들이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향력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저기압 중심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름이 일직선으로 쌓여 있는 형태가 아니라 여기서 이 반시계 방향으로 구름이 이렇게 휘감는 형태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상부로 이게 올라가게 되면 얘가 상승을 무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륙권 계면까지 가죠. 그럼 여기는 공기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수렴을 하고 있죠. 많이 모여들어서. 그럼 이곳에서 어떻게 돼? 모여들었으니까 이제 파져 나가야 돼. 그런데 이때 상부에서 공기가 이동을 할 때는요,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죠? 여기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기압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나가는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회전하는 거 뭐죠? 구름 회전하는 걸 봐야 돼요. 구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건 이 위에요, 아래예요? 아래죠. 여기 얘가 밖으로 나가는 곳에서는 구름이 발달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지금 거의
거의 대륙권 계명까지 생길 테니까 여기는 그런 상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체로 그냥 저기압이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압성 회전을 한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서 구름이 나선 모양으로 발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하는 디귿이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4번 되겠네요. 자, 다음 1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온대저기압이 포함된 지상 1기도가 이제 나와 있는데 우선 여기 1기도를 이제 보자라고 하면은 A 같은 경우는요. 여기 이제 뭐 등압선을 이제는 봤을 때 다 표시가 있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이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고기압 될 거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선 1000에서부터 쭉 나와 있네. 000 써진 거는 1000이죠. 그리고 여기는 9, 6이 써 있으니까 996.2, 993.8 중심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기압이 낮아지게 돼요. 여기가 온대저기압 위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온대저기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주변에 전선이 발달하게 되죠. 그럼 전선의 위치를 조금 이제 찾아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자주 얘기를 하는 그 온대저기압이 반 모양의 등압선을 가질 때는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약간 곡률이 달라지는 부분을 찾거나 이런 경우에는 바람을 보고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는 가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남동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고요. 여기 남서 불고 있죠. 그리고 여기 뭐가 불고 있어요? 서풍 계열과 북서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바람의 방향이 확 바뀌는 곳을 찾아보자. 거기가 지금 바로 전선의 위치가 될 거고 그러면 대략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남동에서 남서 계열로 바뀌는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압 중심 상하 이런 식으로 온난전선이 분포하게 될 거고 그리고 남서에서 북서 계열로 바뀌는 어디의 위치가 여기가 이제는 바로 한랭전선의 위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옳은 거 하나씩 체크를 해볼게요. 자, A 지점은 하강기류가 나타난다. 여기 뭐예요? 고기압이죠? 그러니까 하강기류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B 지점과 C 지점의 기온을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걸 보니까 일기 기호에서 오른쪽에만 숫자가 나와 있거든. 이건 기압이죠. 우리 기온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여기 전선 있잖아요. 그러면 온난전선 여기 보면 여기는 찬 공기, 여기는 따뜻한 공기 되겠죠? 여기는요 한랭전선이니까 따뜻한 공기, 찬 공기.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한랭전선의 전면에 위치한 지역이고 B의 경우는 한랭전선의 후면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온을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B의 기온이 한랭전선 후면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C보다 더 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옳지 않은 것 될 거고요. 자, 그리고 풍속은요 뭐 보시면 돼요? 기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B 같은 경우는 여기 긴짝대기 하나, 여기 C 역시 긴짝대기 하나. 그러니까 얼마죠? 5m/s예요. 두 배가 아니라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밖에 없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팽창하는 우주 모형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존재 조건이 좋아지만 문제 정말 잘 읽으셔야 돼요. 이거 보고서 뭐 열린 닫힘 이거 찾는 게 아니라 조건을 잘 보라는 거야. 이 ABC는 모두 다 우주 밀도가 임계 밀도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밀도 변수의 경우는 임계 밀도에 대한 우주의 밀도로 주어지고 같으니까 뭐가 돼? 1이 돼요. 그러면 이런 우주들은 모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모두 다 평탄 우주구나. 이거를 먼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린 우주, 평탄 우주, 그리고 닫힌 우주를 이야기할 때는 임계 밀도와 우주의 밀도를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네들 이제 모두 다 평탄 우주인데 지금 보니까 A 같은 경우는 우주의 크기 증가량이 커져요. 그럼 뭐 한다는 얘기죠? 팽창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가속 팽창하는 우주.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거의 쭉 균일하게 가고 있죠. B는 등속 팽창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C 같은 경우는 지금 기울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팽창 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감속 팽창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현재 관측된 우주예요. 우리가 현재 관측 결과를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일단 뭐야? 평탄해요. 그리고 팽창 속도는 어떻게 되죠? 원웨이형 초신성의 관측 결과로 팽창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하는 우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속 팽창을 하는 A와 가장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모두 다 평탄 우주예요. 평탄 우주 나눌 때 항상 뭐 생각하라고? 선생님, 평탄 우주는 속도가 줄어들어서 0에 수렴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을 구분을 할 때는 뭐만 보시면 된다고요? 우주 밀도와 임계 밀도의 비율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팽창 속도가 0에 수렴하는 그거는 뭔가요? 야, 그거는 암흑 에너지가 고려되지 않은 프리드먼이 주장을 했던 제안을 한 우주의 미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약간 이제 수정이 됐죠. 그래서 밀도, 비로 평탄 열린 닫힌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주의 구성에서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높대요. 이 암흑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떤 힘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청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우주를 구성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물질하고 뭐가 있어요? 암흑 에너지가 있어요. 이랬을 때 물질의 경우는 뭐가 작용을 하는 거죠?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중력이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것에 기여를 하게 되냐면 물질의 비율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팽창 속도가 뭐 해야 돼요? 중력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느려지는데 기여하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암흑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정의를 하게 되느냐? 얘는 청력으로 작용을 하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이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충분히 높다라고 하면 밀어내는 거니까 팽창 속도가 어떻게 돼요? 더 빨라지는데 기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비율을 가지고 가속, 등속, 감속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가속 팽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줄이는 효과보다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효과가 커야 돼요. 그래서 가속 팽창하는 우주의 경우는 물질의 비율보다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커야 돼요. 자, 그다음에 등속 팽창은요. 얘네들의 비율이 서로 같으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감속은요. 중력의 효과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물질의 비율이 암흑 에너지보다 더 크다라고 하게 되면 감속 팽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면 팽창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될 거고 그 결과 바로 C가 아니라 A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니은 되겠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대서양에서 동일 경도를 따라 해수의 용존산소량 분포 그리고 이것을 수심과 위도에 따라서 이제 나타냈는데 이 용존산소량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건 뭐죠? 수온이에요. 그래서 수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용존산소량이 어떻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표층에서의 형태를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표층에서는 중심으로 갔더니 용존산소량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때문이죠? 표층 수온의 경우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은 저위도에선 뜨거워요. 용존산소가 상대적으로 적고 고위도로 가게 되면 용존산소량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 부분에 조금 이제 독특한 부분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여기 있는 P 같은 부분을 좀 보자라고 하면은 얘는 용존산소가 어때요?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조금 많아요. 이거는 뭐 때문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중층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는 심층수의 역할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표층에 있던 것들이 표층에서 차가운 물들이 뭘 하게 되면서 침강을 하게 되면서 그럼 이 표층에서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 원래 얘보다 산소가 더 많았던 극지방의 표층에서들이 침강을 하게 되면서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아지는 분포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보면서 옳은 거 찾아보죠.
자, 표층에서 용존산소량은 저위도로 갈수록 우리 그림 눈 뜨시면 되죠. 저위도로 갈수록 대체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는 경향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다음 P 지점의 용존산소량이 동일 위도 표층보다 많은 것은 표층보다 많은 것은요. 극지방에서 유입된 녀석들 때문에. 그래서 북대서양 심층수 이동과 여기 북대서양 심층수 만들어지는 곳이죠.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디귿을 저는 보게 되면은 지구 온난화가 나타난대요. 자, 지구 온난화가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극지방의 표층수가 어떻게 되죠? 표층 수온이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해빙이 일어나게 되면서 염분도 어떻게 되죠? 낮아지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온 높아지고 염분이 낮아진다? 그럼 얘네들 밀도는 어떻게 되죠? 작아지죠. 밀도가 작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침강이 되는 정도는 어떻게 되죠?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침강을 잘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심해를 타고서 공급되는 산소의 양도 어떻게 되죠? 고스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심층에서의 용존 산소량은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하고 디귿이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주계열성의 질량 강도와 수명의 관계를 알아보는 탐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강도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단위 시간 동안에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이고요. 자, 그리고 별 전체 질량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모두 다 동일하대요. 그래서 우리 아까 어떤 문제였죠? 얘네들 별 나왔던 거, 가나하고 태양 나왔던 거. 그래서 얘네들 질량하고 에너지의 관계를 양의 상관관계로 이제 놔뒀던 거죠. 자, 그리고 별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는 모두 광도로 전환된다라고 가정을 하세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를 계산할 수 있다? 별의 수명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의 수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T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에 주계열성을 지나는 데 있어서 얼만큼의 시간이 소요가 되느냐. 그래서 얘가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낼 수 있는 전체 에너지, 이게 뭐랑 비례한다고요? 질량하고 비례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강도로 나눠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무엇으로 계산할 수 있다? 별의 수명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주는 기준으로 해서 주계열에 머무는 시간을 쭉 비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이제는 가지고 하나씩 체크를 해봅시다. 일단 질량을 보자라고 하면은 A의 질량이 10이에요. 그리고 광도는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서로 어떤 관계죠? 네,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광도도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광도의 경우는 6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를 이제는 보자라고 하면은 B는 뭐 질량 2고요. 광도 6이에요. A하고 태양 사이 관계가 되죠. 그래서 주계열에 머무는 기간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0.1보다는 더 길 거고 100보다는 더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기 보면서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별의 내부에서 단위 시간에 헬륨으로 전환되는 수소의 양, 이것이 지금 바로 뭐가 되죠? 수소 핵융합이 얼만큼 이루어지게 되는지 핵융합의 속도 정도로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 핵융합의 속도는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서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어떻게 되죠? 더 높아지게 될 거고, 그 결과 핵융합이 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기억의 워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질량 비례라기보다 정확한 거는 양의 상관관계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정비례가 아니니까 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둘 다 증가하는 정도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니은을 좀 보게 되면은 A와 태양의 절대 등급을 비교를 해야 돼요. 절대 등급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뭐를 비교해야 되죠? 얘네들 관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A하고 B 광도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몰라요.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자, 질량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주어져 있어요? 주계열성에 머무는 기간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 앞에서 이 두 개는 뭐와 관련이 있다? 별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과 광도의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먼저 A하고 태양의 질량비부터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A의 질량과 태양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 되냐면 1대 1에 해당은 10대 1에 제가 눈두렁으로 제가 눈을 감고 있네요. 10대 1에 해당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자, 수명이잖아요. 그냥 T로 쓸게요. A 대 태양의 수명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0.1대 100억이니까 그냥 숫자로 씁니다. 1대 10의 3승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이미 얘를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때 광도 같은 경우는 결국에 뭐에 비례하게 되느냐? 이거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A의 광도와 태양의 광도 B의 경우는 어떻게 주어지게 되죠? 1분의 10대 10의 3승분의 1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결국에 10대 4승 만대 1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A라고 하는 별은 태양보다 만배 밝은 녀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광도 차이가 만배 차이 나게 되니까요. 등급은요. 5등급이 100배죠. 10에 5분의 2승씩 이제 차이가 나게 되니까 5등급이 아니라 10등급 차이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 이 별 A 같은 경우는 절대등급은 안 나와 있구나. 네, 10등급이 차이가 난다.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만대 1이니까 6보다 크다. 이 정도가 아니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B가 주계열에 머무는 기간입니다. 역시 얘네들의 관계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옆에다가 이제는 쓸게요. 주계열에 머무는 기간의 경우는 질량하고 비례하고 광도하고 반비례하는 관계가 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역시 태양하고 우리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태양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때 B하고 얘네들 태양의 이제는 관계를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질량을 이야기를 했을 때 B의 질량과 태양의 질량은요 몇 대 몇이죠? 2대 1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광도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이 몇 대 몇이냐? 6대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B와 태양의 수명의 비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 광도분의 질량으로 주어지게 되니까 6분의 2죠. 3분의 1대 1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태양의 수명이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100억 년으로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B의 주계를 머무는 시간은요 3분의 100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3억.33333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30억 년보다 더 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옳은 거는 기억되겠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17번 문제는 복사평형 상태에서 열수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너무 전형적인 숫자가 나와 있어서 다 숫자 넣고 계산했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기는 한데 뭐 어쨌든 자, 찌개져 보게 되면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약 78%가 복사로 방출이 되게 된대요. 우리 지표가 방출하는 양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 133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이것의 78%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표에서 복사 에너지로 방출하는 양의 경우는 133 곱하기 0.78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얘를 환산을 하면 아마 대략 한 104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보자. 지표가 흡수하는 가시광선의 양. 자, 이거는 이제 주로 뭐에 이제 볼 수가 있냐면 여기 태양 복사 에너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45가 아니죠. 45보다 상대적으로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로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거지 가시광선이 100%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표에서 방출하는 적외선 영역의 에너지야. 자, 얘네들은요 104 정도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얘도 104보다는 약간 적기는 할 거예요. 어쨌든 둘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A, B, C, D를 이제는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선 여기에서 대기 입장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대기가 흡수하는 총량이 B예요. 지표로부터. 그리고 태양 에너지 중에 25를 흡수하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열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흡수한 만큼을 그대로 뭐 해야 돼요? 네, 방출해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25 플러스 B가 전체 대기가 흡수하는 양이 되고 대기가 방출하는 양이요 10 플러스 D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A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자 100에서 25, 45 하니까 70이고요. 나머지 반대 30이 될 텐데 A가 그러면 5 빼고 25가 되죠. 얘가 A네요. 그래서 네, A 플러스 B는 C 플러스 D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화석 연료의 소비량이 증가한대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흡수되는 양이 어때요? 더 많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대기가 방출하는 양 또한 어떻게 된다?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지구온난화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D도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하고 디귿되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서로 다른 방향에 위치한 은하 A, B, C가 있대요. 그러면서 어떤 원소의 흡수선 파장을 쭉 이제는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거는 여기 문제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배열되냐면 A, B, C는 우주 공간의 일직선상에 동일한 간격으로 존재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여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순서는 몰라요. 어떤 순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동일한 간격으로 세 개의 은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지구에서 보는 거죠? 지구는 서로 다른 반.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일직선상에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허블 법칙을 만족을 하게 되는데 지금 흡수선의 파장을 이제는 보게 되니까 얘네들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로부터 A하고 B가 떨어진 거리가 어떻다라는 얘기죠? 네,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흡수선의 파장이 더 짧습니다. 아이고, 짧죠? 짧으니까 더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똑같은 방향에 이제 두 개가 있고 그리고 가까이 있으니까 얘가 대략 어떻게 될 거냐면 사실상 우리 여기 이제는 지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C 가장 가까이 있고 그리고 이 빗면이 가장 뭐 A, B 또는 아니면 BA 뭐 어떤 순서든 상관없죠. 이런 식으로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우리 다시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얘네들을 좀 통해서 이제 뭐를 볼 거냐? 각각의 후퇴 속도 계산해 보고 거리까지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때 원소의 흡수선의 고유 파장은 4880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를 볼 거냐? A, B의 속도를 계산을 해 봅시다. 이제 상당히 귀찮아지는 문제죠. 그래서 먼저 A에서의 적색 편의량을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와 똑같아지게 될 거냐면 사실상 B하고 같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4880분의 5490 마이너스 4880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아, 제가 또 아주 좋아하는 녀석이 나왔죠? 그러면 얼마 나오니? 여기 10일 거고 18, 오! 이렇게 나오네요. 적색 편의량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얼마에 이제 해당을 하게 되느냐? 8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적색 편의량의 경우는 8분의 1에 해당을 하게 될 거고 이것으로 알아낼 수 있는 지구에서 관측을 했을 때 A와 B의 후퇴 속도 같은 경우는 8분의 1C로 이야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8분의 1에다가 광수 곱하면요. 10의 5승 킬로미터에 이제는 해당을 하게 되니까 8분의 30 하면은 잠깐만. 이거 진짜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계산 잘하시잖아요. 하면은 얼마 나오죠? 8분의 30이 얼마야? 8분의 4. 8분의 30. 38, 24. 56. 이렇게 되겠네요. 곱하기 10의 4승 킬로미터 퍼 세크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B가 옳은 것이 될 거고, 자, 다음 여기서 우리가 A하고 B에 대한 것만 봤으니까 이제 C도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C의 적세 편의량을 저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48809대 536. 왠지 8로 끝나니까 10분의 1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이제는 강하게 드는데요. 뭐 계산을 해보죠. 48810이고요. 네, 8. 그러면 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얘가 얼마가 돼요? 10분의 1이 되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가 되냐면, 지금 적세 편의량은 속도와 비례하게 되고 허블 법칙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후퇴 속도는 거리하고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거리비를 지금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얘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어지게 되느냐? 8분의 1 대 8분의 1 그리고 10분의 1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얘네가 떨어져 있는 거리를 좀 보자라고 하면은 5대 5대 4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얘네들의 이 거리만을 가지고 그리고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라는 것으로 대략적인 위치를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 좀 지우고 다시 그려보게 되죠. 5대 5대 4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어떤 식으로 이제는 분포를 하게 될 거냐? 여기 A가 있고 지구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가 된다는 거죠? 5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C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B. 이게 이제 지구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 우리 비율로만 갈게요. 얘가 4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구하고 얘네들 사이가 여기가 5. 역시 여기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각각 은하의 사이에 지는 거리는 얼마에 해당을 할 거냐면 3에 해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보죠. A에서 보게 됩니다. A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A에서 봤을 때 C를 보는 거, B를 보는 거. 그러면 이때 후퇴 속도는 어떻게 되게 되죠? A에서 C를 보는 것과 A에서 B를 보는 것. 거리하고 서로 비례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1대 2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후퇴 속도 같은 경우는 적색편이 어떻게 되죠?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적색 편의량의 경우는요, C가 더 가까우니까 작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니은 큰 것이 아니라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다음 B에서 C를 관측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B에서 C를 관측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죠? 거리가 3에 해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네들의 이 비례 관계를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에서 B를 봤을 때 해당하는 게 거리가 5죠. C에서 B를 보니까 3이에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의 적세 편의의 비도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지구에서 B를 보는 거. 그리고 B에서 C를 보는 거죠. 얘네들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돼야 되죠? 5대 3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 B에서 C를 이제는 보게 되는 것은 지구에서 B를 보는 것에 뭐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주냐면 5분의 3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지구에서 B를 본 게 얼만큼에 해당을 했죠? 8분의 1에 해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그러면 40분의 3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것까지는 같아지게 되냐면 이 4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치가 여기다가
델타 값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게 40분의 3이 돼야 될 거고, 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요, 4 곱하기 얼마가 돼야 되죠? 아, 나 또 계산해야 돼. 122 되나요? 120이네요. 결국에 366이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 너무 좀 계산 잘하는데? 자, 그러면 이때 결국에 보는 파장의 경우는 원래 드는 기준이 되는 4880에다가 366을 더해준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5246 옹스트롱에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디귿 옳은 거 되겠네요. 정답 기억 디귿 3번 되겠습니다. 아, 이건 숫자 계산할 때마다 요즘 약간 스트레스 받아요. 아, 빨리 부문을 해야 되는데. 자, 다음 1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분광형이 BAM5. 자, 이것이 여러 가지 일단 나와 있는데, 일단은 보자. 중성 헬륨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대요. 우리 헬륨과 같은 경원소, 뭐 헬륨이라든지 헬륨 이온 같은 경우는 다른 별에서는 안 나타나고 어디서 나타나게 되죠? O형하고 B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중성 헬륨의 흡수선이 강한 건 B형이고, 그리고 더 온도가 높은 게 O형이잖아. 그러면 이온화가 더 잘 되겠죠. 그래서 헬륨 1이, 헬륨 2가 더 많은 형태가 되는데, 어쨌든 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중성 헬륨은 O형과 B형에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B0의 분광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기는 너무 잘 알죠? A0고요. 그 다음에 산화 타이타늄의 흡수선이 잘 나타낸다. TiO2죠? 이렇게 분자선이 나타나려고 하면은 표현 온도가 낮아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낮은 M5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알파라고 하는 것에 재원이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중성 흡수선의 상대적인 세기. 이건 너무 쉽죠? 중성 흡수선 같은 경우는 어떤 순서죠? 그렇죠. 알파벳 순서예요. A가 가장 크고 쭉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가하고 다를 비교를 했을 때요. 나는 빼놨네. 나가 일단 가장 강할 거고요. 그리고 가의 순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억은 옳은 것 될 거고요. 자, 다음 나의 반지름은 알파별 반지름의 2.5배이다. 지금 알파별은 표면 온도가 5000K입니다. 그럼 우리가 반지름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죠? 그렇죠. 바로 광도하고 표면 온도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광도를 계산을 하는 식 4파이 r제곱분의 시그마 t 4제곱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반지름의 경우는 표면 온도의 제곱 반비를 하게 되고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으니까 조금 빠르게 갈게요. 지금 나하고 알파의 반지름의 지금 비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먼저 표면 온도는요, 얘가 10,000이고 5000이니까 2대 1이죠. 그래서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광도를 봤을 때 알파는 이미 1로 주어져 있어요. 여기 100 들어갈 거고 얘가 1이죠. 그러면 얼마가 되죠? 4분의 10대 1이 될 거고 결국에 2.5대 1. 즉 나가 알파의 2.5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것이 될 거고요. 자, 다음 에너지를 최대 세기로 방출하는 파장. 이건 뭐를 사용하면 되죠? 비뇌 법칙을 이용을 하면 되죠. 비뇌 법칙을 따르자라고 하게 되면 에너지를 최대 세기로 방출하는 파장 영역의 경우는 표면 온도와 서로 반비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요 가나다의 순서가 되죠. 그래서 길이를 보자라고 하면은 가가 가장 짧을 거고, 그리고 다의 순서로 가면은 더 길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가 가장 짧은 것이 아니라 가장 긴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요 기억하고 니은 되겠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태양과 동일한 물리량의 중심별 AB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리량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요. 그리고 외계 행성 AB에서 식현상에 따른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지금 나타내고 있대요. 얘네들 밝기 변화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양하고 그다음에 행성의 조건이 다 똑같거든요. 행성이 지금 물리량이 같다라고 하는 건 반지름과 질량이 모두 같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식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별하고 행성의 조건 이거 같으면 다 똑같았나요? 아니죠. 뭐가 가능했죠? 얘네들이 시선 방향과 그리고 공정궤도면이 이루고 있는 각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 이제 보고 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되느냐? 시선 방향과 차이가 있구나.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또 보게 되면은 밝기 최대 변화가 서로 똑같잖아요. 그러면 가린 면적이 모두 똑같다라는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별이 있는데 진짜 이거는 만약의 경우이지만 행성이 이렇게 지나요. 이렇게. 그러면 사실 이 경우는 전체 면적하고 행성의 단면적 일부밖에 안 가리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전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요. 두 개 비교했을 때 얘는 광도 변화가 클 거고 상대적으로 얘는 광도 변화가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A하고 B 서로 광도 변화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가리는 면적이 어떻다는 얘기죠? 같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 이거를 이제는 기억을 하시면서요. 보기 보면서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행성의 공정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이루는 각이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나란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광도 변화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얘네들 조금 다른데요? 해당 커요. 얘는 이제 각을 보는 거. 그리고 강도 변화는 똑같잖아.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자, 어떨 때는 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별이 있으면 얘 앞을 지나갈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똑같은 이제는 공전속도. 지금 물리량이 다 같으니까 공전속도 뭐 다 똑같다는 거죠. 얘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결국에 같은 속도로 갔을 때 얘가 식현상이 나타나는 시간에 이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이제는 만약에 이거부터 시작을 하자. 이제 가려지기 시작을 할 때죠. A로 볼까요? A라고 하면 가려지기 시작할 때 여기가 T1에 해당하는 위치가 돼요. 그리고 T1이 되면서 스몰 T1이 되면서 이제 쏙 들어가게 되죠. 여기가 이렇게 T1이 된다라는 여기가 T1의 위치. 자, 그 다음에 이제 T2에서부터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을 때가 T2가 되고요. 그리고 얘가 싹 빠져나왔을 때가 라지 T2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식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이 어때요? 짧아요. 같은 속도로 가는데 지속되는 시간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이동하는 거리가 어떻다는 얘기죠? 작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시선 방향과 이루는 각은요? 어떻게 되죠? 크면 클수록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죠. 그래서 작으면 작을수록 더 많이 가려지는 이 위의 경우가. 그래서 나란할수록 A가 더 작고 B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옳은 것 될 거고요. 자, 다음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량이요. 자, 이것도 우리 뭐를 보는 거야? 시선 속도 변화량이에요. 우리 시선 속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어지게 되죠? 얘네들이 최대값하고 0일 때 이거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시선 속도에서 최대값. 시선 속도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이제는 볼 수가 있죠? 얘 같은 경우는 공전하고 있는 속도에다가 코사인 세타. 여기서 세타가 바로 뭐예요? 이루는 각도. 이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최대 최소는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크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변화량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각도가 어때요?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선 방향과 공정 궤도면이 이루고 있는 각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시선 속도 변화량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하고 B를 봤을 때 A가 더 나란해져 각이 작았죠? 그래서 변화량의 경우는
각이 작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것 될 거고요. 자, 다음 알파의 밝기에서. 그러니까 알파의 밝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최대로 가려진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최대로 이제는 가려진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이제는 볼 수가 있을 거냐면 별이 있고 이 별 안에 행성이 쏙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지금 뭐를 물어보고 있냐면 T2-T1과 T2'-T1'의 차이가 가장 클 때.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가장 클 때가 되고 얘가 가장 뭐 할 때가 돼요? 작을 때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제는 의미하는 게 뭐가 되냐면 자, 별이 있습니다. 먼저 T1에 있을 때는 어디를 간대요? 별을 진입하기 시작을 할 때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진입하기 시작할 때 맞네요. 그 다음에 T2는 이제 뭐 하기 시작할 때가 되죠? 제가 잘못 그렸습니다. 다시 그릴게요. 자, T1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여기 안에 들어왔을 때죠. 아까 우리 다 그렸었잖아. 얘가 될 거고, 그리고 T2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일정한 속도 V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시간이 가장 클 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정한 속도에서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뭐하다라는 얘기죠? 가장 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별 앞을 지나가는데 거리가 가장 길게 갈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끝에서 끝까지. 여기 구간이 아니죠.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이 구간이 지나간 얘가 딱 정확하게 나란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 구간의 길이가 별의 지름이 될 때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 다음에 T2'-T1'이 최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거리가 어떻게 되면 돼요? 짧아지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알파 값이잖아요. 똑같아요. 알파가 돼. 이 광도변은 똑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B라는 행성이 전체가 그러니까 일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지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얘가 들어오게 되면서 접해서 갔을 때 이게 지금 바로 최대로 들어온 상태, 즉 T2'-T1'이 뭐가 된다는 거죠? 0이 됐을 때를 의미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행성과 중심별의 반지름의 비 구할 수 있나요? 네, 구할 수 있게 되죠. 왜? 지금 얘가 지나는 구간이 뭐가 되니까? 그렇죠. 별의 지름만큼을 지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B는 일단 차치를 하고 얘는 A고죠. A가 지금 지름을 지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라지 T1에서는 어디 있을 때냐면 여기 있을 때죠. 그리고 T1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 T1에서 T1으로 가는 구간은 얼만큼을 지나게 되죠? 이때 행성의 지름만큼을 지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T1에서 이렇게 이제 T2로 가요. 라지 T1에서 T2로 갑니다. 이 구간은 뭐를 지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뭐를 지나고 있는 거죠? 별의 지름만큼을 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왔을 때가 라지 T2가 되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보게 되면은 얘뿐만 아니라 여기 얘네 구간입니다. T2- T2가 이렇게 가자. T2에서부터 라지 T2로 갈 때 구간이 바로 얼만큼을 지나게 되죠? 행성의 지름 지나게 될 거고요. 역시 여기서도 좀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요. 지금 T1에서 라지 T2까지 갑니다. 이때 지나는 구간이 뭐가 돼요? R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름을 지나니까. 그러면 이때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시간의 차이로 뭐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행성과 별의 반지름의 비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왔으니까 여기 좀 이야기를 이제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
행성에 지름을 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뭐가 될 거냐면 T1 마이너스 라지 T1 이게 T2 마이너스 라지 T2와 같을 거고요. 이때 지나는 구간이 바로 뭐가 되죠? 이 속도 V 이렇게 지난다라는 거. 야, 그 다음에 별의 지름이 좀 모자라고 하면은 T2 마이너스 라지 T1은 뭐와 똑같아져야 되죠? T2 마이너스 T1하고 같아져야 될 거고 이것은 별의 지름을 지난다. 그래서 이 시간의 비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중심별과 행성의 반지름의 비를 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이렇게 봐도 되죠? 뭐 할 수 있어요? 아, 지금 얘가 전체적으로 다 보일 때 이 상대방들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럼 얘는 어떤 상태냐면 별의 얼굴이 다 보이는 상태예요. 이 1의 밝기에 해당을 하는 것은 별의 단면적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상대 알파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죠? 이만큼이 가려졌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별이 있는데 행성이 안속 들어왔잖아요. 이때 밝기가 얼마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가 알파가 된다. 여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긋는 이 보이는 부분이 바로 알파만큼의 비율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행성의 단면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와 똑같아지게 될 거냐면 1-알파가 될 거고요. 이때가 바로 이와 비례한다. 이렇게 이용을 해서 얘네들 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옳은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이제 생각할 것들이 많았고 굉장히 이 디귿에서 얘네들 이 아이디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얘네들을 좀 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나가는 이 모습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뭐 기억, 미음, 디귿 5번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해시태그 2회차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제가 괜찮은 문제들 많이 생각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채점하고 끝이려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차근차근 다시 정리하시고 피드백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